안녕하세요. 소리네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현실에 있을 법한 다양한 이야기를 지켜보는 것 같거나, 나는 절대로 직접 경험해보지 못할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는 우리에게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죠. 그 상황에 몰입하게 함으로써요. 쉽게 이야기하면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 창피한 일을 겪을 때 마치 내가 그 상황에 놓인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증상을 공감성 수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소개할 책은요, 영화를 심리학적으로 풀어주는 이야기가 담긴 김혜남 작가님의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입니다. 주인공들은 왜 저런 선택을 하는 걸까? 나는 그 상황에 어떤 생각을 하며 바라봤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일까? 다양한 물음들과 깨달음이 담긴 책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글은 사랑의 종말이 마치 죽음처럼 느껴질 때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은 영화 봄날은 간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시련은 일종의 죽음이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며 사랑받았던 자신의 죽음이고 둘이서 창조했던 한 세계의 죽음인 동시에 그토록 꿈꿨던 이상적인 사랑의 죽음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련은 때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다가온다. 젊은 베르테르가 시련을 당한 후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도, 카미유의 클로델이 로댕과 결별한 뒤 정신병원에 갇혀 비운의 생을 보낸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시련은 분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커다란 고통 중 하나다. 많은 연인이 헤어진 후 눈물과 고통으로 밤을 지샌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듯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종종 마주하는 이 험난한 산행에서 우린 무엇을 배우고 얻어가게 될까? 시련의 산을 한 번 넘어선 사람은 앞에 놓인 또 다른 산을 오를 수 있는 체력이 생길 것이다. 산속에서 무엇을 만나는지 알게 됐기 때문에 다음 산행에서 예상된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어떤 산이 오를 만한 가치가 있으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시야도 생긴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발견한 가치를 토대로 다음 여행을 더욱 의미 있게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자아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우린 사랑을 잃어버릴 때 자아가 수축하고 감소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사랑할 때 느낀 충만함이 마치 환상이었던 것처럼 허탈하고 공허해지는 것이다. 사랑 중에 느꼈던 합치의 희열은 반대로 실현 후의 외로운 자아를 더욱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 연인이 함께 만든 우리라는 세계는 이제 나라는 원소로 환원된다. 자신만이 상대의 유일한 사랑이라 여겼던 행복감이 사라지고 고갈되고 무가치하며 무의미한 자신만이 홀로 남는다. 실현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자아 중심부를 강타하여 그것을 흐트리고 부수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실현의 감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실현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다. 헤어짐은 사랑이 시작할 무렵에도, 사랑이 오랜 기간 유지된 후에도, 혹은 결혼 후에도 올 수 있다. 한순간에 사랑이 식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 일은 금방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일어난다. 사랑이 식어서 어떤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행동을 조금씩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애정어린 애칭을 부르는 횟수가 줄어들고 상대에게 관심이 적어지고 이 문제에 관해 대화하기를 회피한다. 변화를 눈치챈 쪽에선 내심 불안하지만 처음엔 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한다. 그러다가 점점 연인의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면 물러날 곳 없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갔다는 걸 직면하고 인정하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간절한 희망이 현실에 대한 판단을 왜곡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연인을 붙잡아두고 싶은 마음에 상상력을 동원하여 사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사랑을 시작할 때 상대방을 자신의 상상대로 이상화했던 것처럼. 이때 우린 사랑이 끝났다는 명백한 신호를 읽지 않으려 하고 반대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거짓된 신호에 집착한다. 거짓 희망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이미 깨어진 혼자만의 약속에 매달리게 된다.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걸 깨달은 후에도 현실을 외면하며 우리의 이별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착각을 붙잡으려 노력하기도 한다. 그 사랑은 자신의 모든 희망이요, 야망이며 존재 이유였기 때문이다. 끝내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은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정도다. 현실을 직면하고 이별 후에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며 여전히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리는 것이다. 떠나간 사랑을 붙잡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애쓴다. 선물 공세, 지킬 수 없는 약속, 혹은 무관심한 척 질투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자신을 더 상처 입히는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다. 반대로 실현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포기할 때 우리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실은 별 가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노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의 사랑이 일시적이었으며 내 연인이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이번엔 내 사랑의 근거가 그만큼 빈약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인 사랑의 종말은 결국 희망을 거두고 무감각과 우울을 번갈아 경험하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밟는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행동에 몰입하기도 한다. 수시로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듣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연애할 때 상대방을 떠올리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이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과 달리 그에 대한 생각은 이제 우리를 속박한다. 그리고 결국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 무기력감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보이는 애도 과정과도 비슷하다. 영국의 심리학자 볼비는 애도 과정을 4단계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죽은 사람을 매우 그리워하고 집착하는 것. 세 번째 단계는 인생의 의미를 잃은 듯 절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실의 통증을 이겨내고 현실로 복귀하며 회복의 단계를 겪는다. 그런데 실현의 과정도 이와 비슷한 코스를 밟는다. 실현 역시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일종의 죽음이자 동시에 그에게 사랑받던 자신의 죽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상우는 자연의 소리를 채집하는 사운드 엔지니어로 강릉 방송국의 PD이자 DJ로 일하는 은수를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진다. 그리움은 한밤중에 상우를 서울에서 강릉까지 달려가게 만들고 은수를 차가운 밤길 위에 쭈그리고 앉아 연인을 기다리게 만든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둘의 사랑이 삐걱거리면서 은수는 차갑게 돌아서고 혼자 남은 상우는 실현의 고통에 어쩔 줄 모른다. 그는 은수의 사랑이 식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그녀에게 매달리다가 분노하고 끝내 절망한다. 이제는 사랑이 아닌 분노가 그를 한밤중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내달리게 하고 사랑했던 연인의 세차를 긁어버리는 유치한 행동까지 하게 만든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겨울 내내 홀로 괴로워하던 상우는 할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녹음기를 잡고 자연의 소리를 채집하러 가는 그에게 더 깊고 아름다운 세상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온다. 이 영화는 실현의 고통과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 행복했던 남편과의 추억만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린 상우의 치매 걸린 할머니로 은유되기도 한다. 그러나 꽃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과거에 묻혀 살아가던 할머니에 반해 상우는 결국 그 기억을 뒤로 한 채 현실로 돌아온다. 오히려 이 영화에서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은 바로 은수다. 은수는 애도를 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한순간 불같은 사랑에 빠졌다가 그 열정이 식으면 곧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난다. 그녀에게 모든 사랑은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며 타인의 감정과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은 결여되어 있다. 어찌 보면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꿈에 파묻힌 채 치매 걸린 할머니와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셈이다. 상우가 진흙탕 같은 실연의 고통에서 벗어나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다시 듣게 될 때까지도 은수는 여전히 쳇바퀴 같은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사실 실연의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고통은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았던 자신의 내면 깊은 부분을 상대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내가 지니고 있던 어둡고 부적절한 것조차 모두 들여다보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을 통해 자존감을 넘어 자기 정체성을 확인받았던 사람이라면 그 상실의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결국 고통을 이겨내고 회복한다. 한바탕 감정의 회오리를 겪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랑은 마음속 한편의 영상 테이프로 남는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사건이 그것의 재상영을 멈출 때까지 테이프는 희미하고 몽롱하게 남아 계속 홀로 상영되고 있다. 우리의 내부 어딘가에 남아 우리의 정서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은 때로 슬프고 쓰라리게 끝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누렸던 기쁨과 여러 변화는 사랑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것으로 남는다. 불행하게 끝난 사랑이라 한들 그 경험이 남긴 것마저 전적으로 부정적인 건 아니다. 어떤 성공적이지 못한 사랑은 성장을 촉진시키고 자아를 확장시키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효과는 몇 달이나 몇 년 후에 입증될 수도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미 끝나버린 사랑에 대한 향수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린 이미 지나간 사랑을 회상할 때 표면에 드러난 이야기 뒤에 숨겨진 두 번째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다. 만일 상우가 은수의 참모습을 조금 더 일찍 볼 수 있었더라면, 만일 은수가 그때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더라면, 우린 일어나지 않은 두 번째 가능성을 통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랑을 꿈꾸기도 한다. 사랑의 실패는 역설적으로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룰 수 있었던 완벽한 사랑에 대한 희망을 보증해주는 셈이다. 그럼으로써 우린 완벽한 사랑을 향한 우리의 이상화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질 미래의 사랑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불행한 사랑이 오랫동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이미 심리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상태였다면 실연의 상처로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시야를 갖는 것이 힘들어지기도 한다. 상처에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나간 사랑에 묶여 새로운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불행한 사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종류의 심리적 문제가 실연 후 사람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린 자기 자신에 충족되지 않은 욕망과 좌절의 무게를 사랑의 무게 위에 더하게 된다. 상대를 인내할 수 있는 능력, 건강하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 개인의 기질 역시 사랑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그래서 사랑의 운명은 어떤 개인과 개인이 만나느냐에 따라 늘 새로운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그러니 어떤 사랑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한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랑을 시작한다면 또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 탄생할 것이다. 사랑은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 놓인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매개체가 되기도 그 자체가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 사랑과 건강하게 동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줄이고 지나간 사랑을 걸음 삼아 다시 피어나는 힘도 필요하다.
사랑이 우리 삶에서 고통을 넘어 그 자체의 진정한 가치를 꽃피워내기 위해서는 말이다.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이별한다, 건강한 이별을 했다 라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좋게 헤어지든 나쁘게 헤어지든 헤어진 연인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지 라는 좋은 감정만 남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보통 이렇죠. 내가 걔 때문에 말이야 라거나 걔랑 만날 때 너무 힘들었어 라거나 야, 그 새끼 말은 꺼내지도 마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서로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점점 무관심해지는 사람을 지켜보거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잘 헤어졌다라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안 좋은 감정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건 깔끔하게 헤어졌다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다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다. 그 안 좋은 마음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진짜 잘 헤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으로요. 아무튼 연애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뭐든 경력직이 조금 더 나은 건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거나 조금 슬기롭게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연애는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었다면 그 다음 연애는 조금 더 다듬어진 연애일 수도 있고, 만나고 연애하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글은 제가 조금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엔딩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니. 아니, 인생이 행복하게만 할 순 없잖아요.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을 텐데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는데? 저는 사람이 좀 꼬였나 봐요.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목에 적혀 있어서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거 진지하게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글입니다. 다음 글은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글이고요. 슈렉 포에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글 읽어볼게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접하는 세상은 어떤 느낌일까? 숨쉬는 노력조차 필요 없는 엄마의 자궁 속, 세상에서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서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를 자장가 삼아 둥둥 떠다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아기는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전에는 어머니와 내가 온전히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 다른 개체로 분리되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울고 발버둥치며 배고픔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뿐이다. 무력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세상에 나와 나라는 독립된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태어나 처음 겪는 엄청난 충격일 것이다. 그래서 오토 랭크라는 분석가는 사람이 받게 되는 충격의 원형으로 출생의 충격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완전한 엄마의 통제와 보호 속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자각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세상이 호기심과 활력으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된다. 다만 그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모님이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수많은 동화를 접한다. 아직 낯설기만 한 세상을 접하고 이해하고 갈등하는 데 있어 동화는 아이들에게 좋은 해결책이자 친구가 되어주는 매개체다. 옛날 옛적으로 시작하는 동화 속에서 아이들은 소중한 동물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용감한 영웅이 되어 괴물을 물리치기도 하면서 용기를 얻고 꿈꾸는 법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다만 동화는 아이들의 시각에 눈높이를 맞추기 때문에
동화 속의 세상은 선과 악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갖은 고난 끝에 끝내는 선이 이기는 결말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대다수의 동화는 승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인공은 악당이나 괴물을 상대로 늘 승리를 거머쥐고 그렇게 패배한 자들의 뒷이야기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또한 선한 쪽은 항상 아름답다. 신데렐라가 착하기만 하고 예쁘지 않았다면 왕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예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왕자가 목숨을 걸고 공주를 구하려 했을까? 공주를 구한 왕자가 못생기고 볼품없었다면 공주는 왕자와 사랑에 빠졌을까?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는 결국 잘생긴 왕자님이 되어 사랑을 완성시키고 미운 오리 새끼는 결과적으로 백조가 되어 우아함을 뽐낸다. 이런 동화들은 아이들이 은연중에 외적인 미에 많은 가치를 두게 만든다. 그러나 동화 밖으로 나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끝내 백조가 될 수 없는 미운 오리 새끼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모와 능력을 겸비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은, 또 괴물과 대적할 만한 용기가 없는 소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애석하게도 많은 동화에서 이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영화 슈렉의 등장은 획기적이면서도 반가웠다. 이번엔 공주님이나 왕자님이 아니라 못생기고 냄새까지 심해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는 괴물 슈렉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슈렉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알기에 외로움에 대한 방어로 괴물 조심이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오히려 사람들을 그의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슈렉의 집에 동화를 싫어하는 성주로부터 추방된 동화의 주인공들이 모여든다. 슈렉은 고요한 자신의 일상을 되찾으려다 성주의 게임에 빠져 동화나라의 공주를 구하러 가고 거기서 결국 공주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독과 소통에 대한 많은 은유와 고정관념의 파괴가 웃음을 자아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법이 풀린 피오나 공주는 사실 슈렉과 똑 닮은 추녀였다는 사실도 반전을 준다. 2001년에 개봉한 슈렉은 이후 시리즈 2, 3에 이어 2010년에 슈렉 포에버까지 총 4편의 연작을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개봉한 슈렉 포에버에는 슈렉과 피오나 공주의 행복한 결혼 생활, 그 이후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바로 권태기다. 그들은 이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기 마련인 동화의 뒷이야기가 그려지는 셈이다. 새 쌍둥이를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슈렉 부부에게도 차츰 권태로움이 찾아온다. 슈렉은 과거의 자유롭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특히 사람들에게 겁을 주며 괴물로 살았던 시절의 짜릿함을 그리워한다. 단 하루만 자유로워진다면 일 꿈꾸던 슈렉은 왕국을 차지하려는 악당 럼펠에게 속아 넘어가 그에게 일생의 하루를 팔아치운다. 이것은 마치 젊음을 되찾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를 떠올리게 한다.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동경하며 자신의 주변에 있는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것은 사람이나 괴물이나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모두 그러하듯 슈렉 또한 시행착오를 겪고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 다행히 슈렉은 친구들과 피오나의 도움으로 일생의 하루를 넘긴 대가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 위기를 무사히 극복해낸다. 환상 속의 반란만으로 권태기의 실수를 경험하고 현실로 돌아왔으니 럼펠의 속임수가 오히려 행운이었던 셈인지도 모르겠다. 이 영화의 제목은 슈렉 포에버, 말 그대로 슈렉이여 영원하라 라는 뜻이다. 그러나 영화 속의 슈렉은 이제 문명에 길들여진 인간에 가까운 존재이지 예전처럼 반항적이고 무서운 괴물 같은 존재는 아니다. 문명화된 슈렉이 자기 안에 있는 야성의 슈렉을 일깨우고 그리워하지만 끝내는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영화. 슈렉은 동화 속의 공주님, 왕자님이 아닌 평범한 소시민들, 심지어 괴물 같은 이들조차 동화에 녹여내어 실제로 우리가 겪는 현실과의 교집합을
자연스레 떠올려 보게 한다. 다음 글은 과거의 유리구슬을 깨고 나와 현실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고요. 영화 러브레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러브레터 아시나요? 오겐키 데스까는 영화 아세요?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한 소녀가 하얀 눈밭에 누워 참았던 숨을 후 하고 내쉬고는 일어나 언덕 아래로 달려가며 이 영화는 시작한다. 영화의 클로즈업은 관객의 동일시를 강화하는데 시작부터 화면 가득 얼굴을 보인 이 소녀는 자신이 속한 동화 같은 나라로 관객들을 이끈다. 2년 전에 죽은 약혼자 후지 이츠키를 잊지 못한 주인공 와타나베 히로코는 그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츠키가 어릴 때 살던 주소로 짧은 편지를 보낸다. 잘 지내나요? 난 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집이 사라지고 국도가 되어버렸다던 그 주소로부터 뜻밖의 답장이 온다. 알고 보니 그 편지는 그녀의 약혼자와 이름이 같은 데다가 같은 중학교를 나온 후지 이츠키라는 여성이 보내온 것이었다. 그렇게 우연히 서로를 알게 된 두 사람은 편지를 교환하며 과거의 추억을 하나씩 꺼내보게 된다. 주로 약혼자의 중학교 시절 추억을 알고 싶다는 히로코를 위해 이츠키가 그에 관한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전해주는 시기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의문이 있다. 우선 편지를 주고받는 히로코와 여자 이츠키가 왜 1인 2역으로 설정되었냐는 점이다. 분장 기술이나 촬영 기법이 많이 발달했을 텐데도 영화에서는 그 두 사람을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수준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이츠키는 왜 알지도 못하는 먼 곳의 사람에게서 온 편지에 그토록 열심히 답장을 하며 중학생 때의 기억을 애써 되살려 그녀에게 전해주는 것일까? 그러나 영화의 중반이 넘어가면 이러한 궁금증이 하나둘 해소되기 시작하고 차츰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많은 슬픔도 조금씩 드러낸다. 영화 러브레터는 결국 과거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히로코는 죽은 약혼자의 기억에 갇혀 현실에 안착하지 못하고 유령처럼 과거에 맴돌고 있다. 현재 사귀고 있는 다른 남자와 키스하면서도 이츠키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히로코는 우연히 여자 이츠키의 얼굴이 자신과 매우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죽은 약혼자가 왜 자신을 보고 첫눈에 반했는지 깨닫지만 그녀를 통해 그에 대한 추억을 공유받고 싶어한다. 여자 이츠키 역시 아버지의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다. 감기가 심해져 끊임없이 기침을 하면서도 병원에 가길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과거의 기억을 찾아 차가운 눈밭을 헤매는 이츠키는 감기가 폐렴으로 도져 끝내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듯하다. 결국 이 둘은 하나였던 셈이다. 각각 과거와 현재, 일종의 더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모두 실제하는 인간이 아니라 유리구슬 속에 영원히 갇혀있는 인형처럼 각기 자신의 세계에서 떠돌 뿐이다. 여기서 왜 그 둘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게 묘사되었는지, 또 왜 이츠키가 히로코에게 기억을 전해주기 위해 졸린 눈을 부비고 기침까지 참아가며 그토록 애쓰는지가 확연히 이해된다. 두 사람뿐 아니라 이츠키의 어머니와 할아버지 역시 그들이 구하지 못했던 남편이자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항상 그 죽음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더불어 이런 맥락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인물들의 감정 표현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화 속의 인물들은 아무도 제대로 된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다. 아들의 3주기 기일에서 부모와 친구들은 잔치집처럼 낄낄대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츠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표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으로 이것이 일본의 문화일까 하는 의문도 든다. 겉으로는 감정을 극히 절제하고 억압하여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지 궁금하지만 일본의 문화에 대한 공부는 일단 나중으로 미뤄보기로 한다.
이어서 영화에서는 그렇게 과거에 갇혀 맴돌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유리구슬을 깨고 현실로 걸어 나오는지에 대한 과정을 그려낸다. 이츠키는 히로코의 기억을 찾아주기 위해 중학교 도서관에 들렀다가 수많은 도서 카드에 후지 이츠키라는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걸 듣게 되고 그게 자신이 아니라 히로코의 약혼자이자 자신의 동창 이츠키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더불어 그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 이를 알게 된 이츠키는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폐렴으로 쓰러지고 만다. 여기서 이츠키의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는다. 76세의 노인인 할아버지는 이전에 아들을 업고 뛰었던 것처럼 소녀다를 업고 뛰어 끝내 이츠키를 구해내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각자가 지니고 있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된다. 이 시점에서 히로코는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옛 애인 이츠키가 조난되어 죽었던 산으로 간다. 비로소 옛 애인의 죽음을 정면으로 대면하는 것이다. 사실상 히로코의 현재 남자친구 아키바는 히로코에게 훌륭한 치료사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묵묵히 기다리고 길을 안내하며 마지막으로는 필요한 기억과 대면시키는 과정까지 함께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영화가 한판의 굿이었다면 그는 시끄럽지 않은 고요한 무당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과거에서 벗어나 슬픔을 치유하는 장면이 바로 히로코가 산 위에서 소리치는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 장면이다. 잘 지내시나요? 나는 잘 지내요. 한편 이츠키는 혼수 상태로 아버지를 향해 중얼거린다. 잘 지내시나요? 나는 잘 있어요. 어쩜 이건 그들 자신과의 대화인지도 모른다. 과거의 히로코가 현재의 히로코에게, 현재의 이츠키가 과거의 이츠키에게. 이 영화 속 메시지를 특히 잘 표현한 장면이 몇 있다. 바로 이츠키가 눈길에 넘어져 얼음에 갇혀있는 잠자리를 보는 장면과 마지막에 중학교 시절 남자 이츠키가 여자 이츠키에게 전해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책의 제목이다. 얼음 속에 갇혀 그대로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잠자리는 바로 모두의 기억을 뜻할 것이다. 잠자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썩어 흙이 되었어야 하지만 변형되지 않은 채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히로코는 그렇게 흐르지 않고 멈춰버린 과거의 기억을 향해 잘 지내시나요? 나는 잘 있어요. 하고 외치는 것이다. 결국 히로코는 지난 사랑의 기억을 과거의 자신에게 돌려주고 나서야 현재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츠키는 중학교 도서부원이 전해준 도서카드를 보고서야 억눌렸던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 끝내 몰랐던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한편의 순정 만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과장된 만화 캐릭터처럼 묘사된 등장인물들은 어두운 주제에 밝음과 투명성과 유의성을 더해주고 이 영화의 독특한 색깔을 실어주고 있다. 단순한 스토리만 보면 상투적이고 지루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토록 맑고 아름다운 슬픔에 대해 만화적인 인물 묘사로서 이끌어가는 걸 보면 감독인 이와이 슌지가 만화 작가로 활동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기도 한다. 과거에 갇혀있다 라는 표현이 너무 아프게 다가와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날 때 그걸 극복하고 한 걸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는 게 무엇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상처를 극복한 이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도 이츠키나 히로코처럼 투명한 유리구슬에 들어있진 않은가요? 우리도 그걸 깨야 할지도 몰라요. 다음 글은 우리는 왜 죽음을 인식한 채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글이고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우린 모두 그 사실을 안다.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기에 인간은 항상 은연중에 죽음과 허무에 대한 공포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달리 말해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다른 존재로 만든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을 들이대는 건 남의 죽음을 바라볼 때나 가능한 것이다. 내가 그 당사자가 되었을 때 죽음은 사고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현실이 되어버린다. 그 시점에서는 죽음을 그 자체로 논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감이 상실되고 내게 닥친 죽음의 고통과 공포와 슬픔 속을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죽음의 신이 멀찍이 있을 땐 그 모습을 논하며 그를 피하거나 달랠 방법을 이리저리 궁리할 수 있다 한들 막상 죽음의 신에게 손목이 잡혔을 땐 그 손을 뿌리치기 위해 발버둥치고 애원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다. 타인의 죽음 앞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심지어 가치 판단마저 할 수 있지만 죽음이 내게 닥쳤을 땐 내 인생의 일부로 겪어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럼에도 죽음은 언젠가 기필코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죽음의 골짜기로 향하는 이 두려운 여정의 끝을 우린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 영화 버킷리스트는 죽음을 목전에 둔 두 노인이 남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은 남은 삶을 위해 그들 스스로 베푸는 향연이자 이전에 지나치거나 놓쳐버린 것들을 죽기 전에 되찾고자 하는 절박하지만 유쾌한 시도이기도 하다. 병원을 16개나 가지고 있던 독선적인 재벌 에드워드 콜과 철학 교수가 꿈이었지만 지금은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는 카터 챔버스는 똑같이 암 진단을 받고 같은 병실에 입원한다. 재벌과 소시민이 죽음 앞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서로를 만나게 된 셈이다. 돈과 성공도 죽음 앞에선 그저 바람에 흩뿌려지는 모래처럼 허망할 뿐이다. 많은 걸 주고 살아온 줄 알았으나 아무도 입원한 에드워드를 찾아오지 않고 그는 자신이 가족과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는다. 한편 카터는 꾸준히 찾아와주는 가족과 친구가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꿈꾸고 추구하는 열정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다. 그렇게 두 노인은 대학 시절 철학 교수가 내준 과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떠올리고 45년이나 지난 이제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떠나기로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 하기, 눈물이 날 때까지 크게 웃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장엄한 장면을 보기, 스카이다이빙 하기,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동안 그들은 지금껏 놓쳤던 삶의 열정과 가족을 되찾고 무엇보다 돌보지 않고 방치했던 자아를 찾는다. 그리고 마침내 웃으면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이 죽기 전에 함께 보낸 3개월은 책임과 의무, 일상이라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 시간이 스스로를 위한 가장 귀한 선물이었던 것이다. 이는 신이 열심히 살아온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이며 선사한 보너스 같은 삶이었다. 이제 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다시 세상으로 나가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 그러나 남들이 볼세라 꾹꾹 숨겨놓았던 것들을 마음껏 해보거라. 인생의 끝자락에 경험한 바로 그 보너스 같은 삶을 통해 그들은 현실로 돌아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보면 죽음의 선고는 그들에게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었는지 모른다. 물론 삶의 열정을 찾는 순간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아이러니하고도 슬픈 일이지만 어쩌랴. 우리 인간은 꼭 직접 경험한 뒤에야 깨달음을 얻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을. 그러나 앞서 겪은 이들이 배운 값진 경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 덕분에 사람들은 삶의 어떤 지점에서 문득 자신이 잊고 살아온 것들을 상기하고 때론 과감하게 뛰어드는 용기도 내어본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 그것을 하기에 가장 이른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이다. 인간은 모두 언젠가 죽는다. 우린 그 사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죽음은 삶과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죽음을 외면한다는 건 삶의 일부를 닫아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대로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를 더 생생하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세심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죽음은 아름다움의 어머니다. 시인인 스티븐스가 한 말이다. 죽음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그건 프레임이 없는 그림과 같다. 블랙홀의 연구가인 존 휠러의 말이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에 이별의 슬픔과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또한 새로운 시작이자 이어짐이요 가르침이기도 하다. 죽음이 비로소 삶을 완성시킨다.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의 매 순간을 충실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진정 충실해지는 것. 그로써 우린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편안히 눈 감을 수 있지 않을까? 나 참 잘 살아왔지 하면서. 나 참 잘 살아왔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내가 진짜 그때 최선을 다했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게 지금의 최선을 다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워. 책의 프롤로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는 허구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다. 정말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인공의 상황에 공감하고 때론 함께 웃고 울고 분노하는 이유는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마치 딴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날은 내 이야기처럼, 어떤 날은 회사 동료의 이야기처럼, 또 어떤 날은 절친한 친구의 이야기처럼 다가오는 영화. 우린 때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한 걸음 성장하기도 하죠. 슬픔을 건강히 털어내는 방법을 얻기도 하고 문제를 이렇게도 해결해 나갈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일지라도 감접적으로 한 걸음 더 넓어지는 내 세상을 알게 돼요. 특히나 저는 마음에 드는 영화를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한두 번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혹시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엔 책처럼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생각하면서 시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할게요. 그럼 안녕!